예. 시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 10분 정도 하고, 그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2차 시험 문제가 패턴이 기존의 패턴보다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이론이 기존의 사례 계산 문제가 40점짜리가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약술형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계산 문제가 90점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느끼는 게 학생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암기력이 떨어지니까 계산 문제에는 많이 풀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기는 좋아졌는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왜? 뭐뭐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바로 쓰면 되는데 계산 문제는 일단 한 페이지를 읽고 나서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나가야 되니까 계산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순발력이 필요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근제나 배상 책임도 그동안에 40점이 나왔는데 이번에 70점이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재산보험 이론도 우리가 70점이 출제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출제 경향은 이제 2차는 계산 문제 중심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산 문제가 그동안엔 좀 평이하고 쉬웠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그런 거 제가 실무를 좀 하고 있으니까 실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거, 실무에서 충분히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원은 다양한 사례를 무엇이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지나가니까 수험생들이 이제 따라오기 어려운, 이제 앞에 따라오기 이제 잘 따라온 친구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중간에 잘 못 따라온 친구들은 야, 다른 학원에 가면 쉽게 하는데 여기는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탈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 문제는 저희 클래스에서 다뤘던 문제보다도 훨씬 어렵게 나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했던 사람은 그나마 끄적끄적 뭐 썼는데 여기 어려워서 딴 데 간 사람은 그야말로 멘붕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 문제, 평이한 문제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무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강의한 사람이 기존의 기출 문제만 풀어주고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어요. 모 학원에서 시험 문제 끝나고 나서 야, 이건 실무자들만 보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탄식을 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자, 갑돌이가 있어요. 이게 자보에서 15년 근무했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토요일, 일요일 쉬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를 굉장히 야근까지 하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뭐 9 to 5 그런 직업 없어요. 다 보상과 직원은 6시면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때까지는 전화 받고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6시부터 이제 집 안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들이 많지 않죠. 근데 계산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가버리면 자동차 보험 점검하는 놈은 자동차 시간은 쉬운데 재산보험이나 근제 시간이 빵꾸가 나버린다는 거죠. 과락돼 버려요, 과락.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그래서 실무자 유리하다 그런 얘기는 각 전공하는 과목의 입장에서 자기 과목은 유리하지만 한 과목만 자기 전공이고 세 과목 자기 전공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과목을 우리 학생들처럼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공부할 시간이 없고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는데 한 달 만에 쫙 공부해서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은 난이도 낮은 시험은 됐지만 높은 시험은 맛도 모르죠. 그와 같이 결국은 패턴이 달라졌다. 따라서 이제 학원의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 집에서 책을만 공부했고 이거 가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없이 새로운 문제를 지금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 계속 문제를 만들어서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시험장에서 유사한 문제 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문제가 나오면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 문제 보고 나서 한 20점짜리인데 40분 걸렸다. 문제 파악하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를 파악하는 시간이 5분, 10분 걸리니까 나머지는 10분, 15분, 10분 내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쓰는 답안지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컴팩트하게 딱딱딱 요점만 쓰는 답안지로 넘어가야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처럼 사례 문제 한 문제 7장 쓴다, 6문장 쓴다 이래까지는 택도 없다. 한 장 한 장만 쓰고 팍팍 넘어가야 그걸 다 쓸 수가 있는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는 거죠. 자, 손사이론을 우리 보험계약법을 제일 먼저 공부하시는 게 일반적인 수험생들의 생각이죠. 손사이론이 나중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세요. 자, 우리 보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법이 있었냐? 우리가 영국에서 프랑스나 영국에서 보험 제도가 발생했을 때 법이 없었겠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인터넷 거래가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인터넷 거래에 관한 법률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어떤 제도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막 분쟁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법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들이 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보험이 이루어지고 이 보험이 법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약관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보험약관이라는 거 다시. 근데 손사이론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보험의 원리. 그러니까 보험의 원리를 공부하게 되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원리를 가지고 법을 해석할 수 있고 그 원리를 가지고 약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 보면 보상 한도가 뭐냐, 공제 면책이 뭐냐 이런 보험의 각 약관마다 들어가 있는 공통 부분에 대한 이론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손사이론이에요. 그 중에서 생명보험 이론은 빼고 손해보험에 관한 이론만 모아두는 게 우리가 손해사정 이론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좀 딱딱해요. 왜? 순수 이론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제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강의 시간에 외워요. 그리고 전철 타고 가면서 외워요. 근데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은 다 밀어넣죠. 자꾸 밀어넣어요. 나중에 하지. 한 번에 하지. 시험 보기 2주일 전에 하지. 근데 그때 가면 너무 쌓여서 못하는 거죠. 근데 그때 바로바로 공부하는 습관만 들이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손해사정 시험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해 합격합니까? 한 10시간씩 공부해 합격합니까? 뭐 사법고시 봅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물론 시험 직전에는 우리가 8월 달에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7월, 8월 달 한 달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걸로 가죠. 근데 지금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합니까? 안 해도 됩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이렇게 근데 꾸준하게 쭉 몰아놨다가 일주일에 한 시간 아니라 그래서 틈틈이 뿌린 틈을 가지고 다니면서 익숙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암기해버리겠다고 해서 막 외워요. 근데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익숙해지고 내가 또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외워지는데 공부를 좀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1페이지부터 막 아예 깡그리 외우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2페이지 가면 1페이지 까먹고 3페이지 가면 2페이지 까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외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고 내가 익숙해진다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읽어.
그래서 그게 자꾸 반복해야 돼야 나중에 익숙해지는데 그걸 암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전체를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보면 그럼 다 머릿속에 들어있냐? 안 들어있어요. 그럼 또 보고 가끔 계속 또 보고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을 가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 1교시 했던 거 2교시 때 강의 안고 그냥 넘어가죠. 앞에 용어 나오면 그거에 대해 설명했던 제가 바로 가버리죠. 그러면 나중에는 무슨 용어인지 그때 뭔 얘기 들었는데 뭐 앞에 찾아보면 강의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2과목 정도 공부하시는데 이 2과목 정도 공부하시는 거는 정말 틈틈이 하셔도 따라와요. 그 대신 그냥 프린트물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전철에서도 보고 우리가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한 30분 늦어. 그러면은 그때 좀 보고 전철에서도 보고 거래처 만나러 가는데 전철 타고 차를 안 갖고 간다. 그러면 전철 타고 가면 그것 좀 보고 그리고 책을 손에 안 놓고만 가면 되는 거지. 내가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런 공부는 짜투리 공부는 않고 아침에 도서관 가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짜투리는 전혀 못 쓰. 그러면 학생이어야 되죠. 직업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짬짜리 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의외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딱딱한 부분이지만 자 우리가 소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소인 우리 3개의 단어를 우리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3개의 단어를 공부할 건데 그러니까 소인, 위험, 위태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자, 손인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의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손해의 원인. 자, 손해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한번 열거해 볼까요? 자동차 사고, 손해 발생했죠? 화재 사고, 솔재 발생했죠? 증권 투자했더니 싹 날라갔어요. 선물 투자했더니 친구가 선물 투자해서 돈 번다고 그러다 너 그냥 선물 투자했네. 망했어요. 자, 선물 투자 중에서 중요한 거 있죠. 밭대기라는 거 있죠. 작년에 무를 친구가 샀는데 그냥 무값이 3배가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번에 가가지고 강원도 고산지에 가가지고 밭대기를 샀어. 그랬더니 농부들이 작년에 무값 좋다고 올해 많이 심어가지고 인건비가 더 나가는 거야. 그래서 있는 채로 갈아버렸어. 이거지. 이것도 손인이죠. 손해의 원인을 우리가 모두 손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영어로는 펠이라고 써요. 펠. 자, 노트를 따로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프린트에다 해서 공부하는 습관이 뭐냐면 여러 개에다 노트를 하면 여러 개를 갖고 다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한 군데다가 자꾸 옮겨두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단권화시키는 거죠. 자, 손해의 원인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담보 위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때 담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담보 위험이란 말은 우리가 영어로 perils insured 또는 perils covered 이렇게 말을 쓰는데 담보란 말은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에요?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는 말을 담보한다는 말을 써요.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 프린트 자체에 돼 있죠, 제가.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담보 위험 그럼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말을 집어넣고 앞에 쓰면 되죠. 보상할 것을 약속한 위험이죠. 담보 기간, 보상할 것을 약속한 기간. 담보 손해, 보상할 것을 약속한 손해. 담보 재물, 보상할 것을 약속한 재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보상할 것을 약속한 기간 그래 놓으면 이게 담보 기간인지 아니면 보상 기간인지 여러 가지가 돼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그 위험으로 사고가 발생할 때 보상할 것을 약속한 그 위험이에요. 자, 화재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 화재가 담보 위험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뭐가 담보 위험이겠죠? 그렇죠. 사망 보험에서는 뭐가 담보 위험이에요? 사망 사고. 그죠? 그 다음에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뭐가 담보 위험이냐면 생산물 하자로 인한 사고.
의료사고에서, 의료배상 책임보험에서는 뭐가 담보 위험이겠어요? 의료사고. 이게 손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보 위험을 설정한다는 것은 손인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손인을 설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담보기간은, 자 봅시다. 담보기간은 이렇게 보면이죠.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한다고 약속한 그 기간. 이해되죠? 그 기간. 그러면 담보 손해는 뭐냐?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는 손해. 담보 재물은 뭐냐? 보상할 것을 약속한 재물. 담보 장소는 뭐냐? 그 장소에서 사고가 나야 보상한다고 약속한 장소. 자동차 보험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죠. 대한민국. 그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내가 동산을 보험에 들었어요. 동산이라고 하는 건 테레비, 기계 이런 것들을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화재보험 들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떤 특정한 건물을 설정해 놓고 그 건물에 그 물건이 있을 때 화재가 나야 보상해 준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가 담보 장소라는 말을 써요. 자, 담보라는 말은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영어니까 앞으로 담보 장소는 뭐냐? 그 장소에서. 담보 기간은 그 기간에서. 그죠? 담보 기간은 담보 위험은 그 위험으로. 오케이? 그 위험으로 그 기간 내에 그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용. 자, 외워야 되겠죠. 그죠? 왜?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다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그 기간. 동그라미. 그 기간. 그 다음에 그 장소. 동그라미. 오케이? 그 장소. 그 기간. 그 다음에 그 위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보상할 걸 약속한 위험, 보상할 걸 약속한 기간, 보상할 것을 약속한 장소. 오케이. 외울 수가 있습니까? 자, 그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담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다. 자, 위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위험은 자동차 사고는 손인이에요. 근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확률적 개념이 위험이에요. 확률적 개념이 위험이에요. 자, 가변한 사람은 자동차도 운전도 안 해요. 자동차 소유도 안 했어요. 그러면 자동차 사고를 내서 자기가 자동차 사고를 당할 위험은 있지만 자기가 사고를 낼 위험은 없죠. 그럼 그 사람은 자동차 사고를 낼 위험은 없다는 거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손인은 화재고 그 다음에 화재 위험군은 뭐예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벌점자 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자, 발생 가능성에다가 밑에서 보라고 뭐냐면 이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라는 거죠. 자, 유럽에서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은데 뭐 호수가 우리 충청 남북도만 하는 호수도 있고 막 그런 넓은 데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다처럼 어부들이 가서 이제 하는데 나갔다가 못 들어와 버리고 나갔다 못 들어와 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바다에 괴물이 산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괴물보험을 들어놓은 거죠. 괴물보험을. 근데 꽤 잘 팔렸대요. 근데 그 보험을 근데 바닷가 나가서 사람이 안 돌아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괴물에 의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죠. 근데 괴물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보험은 팔았는데 보험금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정부가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계약을 전부 다 무효로 처리하고 보험료 전부 돌려줘라 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UFO 보험 있을 것 같죠? 근데 UFO가 뭐예요?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이잖아요.
그러니까 UFO 보험이라는 걸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정부가 인가를 안 해주는 거죠. 왜? UFO라는 말 자체가 미확인 물체거든요. 무슨 얘기냐? 객관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확정할 수 없어요. 자, 예수제인보험. 저거 팔면은 교회에서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안 믿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한번 막 해주면 다 팔릴 것 같죠? 근데 보면 안 돼요. 왜? 예수 재림을 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믿음뿐이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통계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믿음으로만 있는 거, 이거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귀신보험이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귀신을 봤다고 생각하고 귀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객관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객관. 다른 사람이 객은 객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관은 보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고 그래 그것 위험이 있구나. 그 위험 때문에 사고 났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객관적 위험의 반대말이 주관적이에요. 자기만 알고 있는 위험이죠. 남들이 몰라요. 자, 내가 보험에 이번에 가입해놓고 자, 보험 범죄를 일으킬 마음을 가지고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걸 우리가 도덕적 위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도덕적 위험을 보험자가 딱 이렇게 보고 나서 마음속을 딱 보고 도덕적 위험이 있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했으면 안 받아줬겠죠. 그죠? 볼 수가 없어요. 그지가 돼요. 받아주죠. 그럼 뭐 나중에 어떻게 할까? 뭘로 판단하는 거죠? 사고 형태나 이걸 보고 도덕적 위험으로 사고 났다고 가름하는 거지. 도덕적 위험을 딱 현미경 봐가지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해, 여자들이 왜 남자한테 사랑해 자꾸 물어봐요.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뭘로 믿어요? 그 사람의 행동, 여러 가지를 보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추정해 줄 뿐이잖아요. 도덕적 위험도 추정해 줄 뿐이지 그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 위험을 우리가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확실성이 뭐냐면요. 자,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확실한 거죠. 보험사고가 안 되는 거죠. 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발생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발생 가능성이 100%다. 그러면 그것도 불확실성이 없는 거죠. 사람이 의사가 준비하십시오. 이제 한 달 더 못 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망사고에 대해서 발생 가능성이 확실해 버리죠. 그런 건 담보 못 받는 거죠. 보험회사가.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고 발생 여부가 불확실히 되고 시기도 불확실해야 되고 우리가 정도도 불확실해야 되는데요. 사망보험은 시기만 불확실해요. 왜? 언젠가 우리는 죽으니까. 시기만 불확실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는 거죠. 자, 언제가 불확실해 되냐? 보험 가입할 때. 자, 이때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어요. 사망보험에 가입했어요. 근데 보험기간 중에 죽었어요. 자, 이때 죽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때는 불확실하지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고가 불확실해야 된다는 것은 사고 나면 불확실한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불확실해야 된다는 건 언제 불확실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할 때 불확실하면 되는 거죠. 보험 가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고가 나면은 사고 나는 거 상당히 담보이니까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사고 기점을 하는 거죠. 자, 소급보험이라는 게 이거예요. 자, 봅시다. 자, 2015년 4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해요. 자, 그러면서 뭘로 하냐면 2015년 1월
1월 이후 사고를 담보해 주세요라고 해서 기간을 앞에 것부터 담보해 달라고 하는 형태를 소급보험이라고 그래요. 이런 소급보험 형태는 극히 예외적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잘 없어요. 여러분 보험대리점 하더라도 이런 소급보험 별로 안 팔아요. 근데 소급보험의 형태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이미 사고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보험을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보험 계약 이후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을 우리가 장래보험이라고 그래요. 이 보험 계약 이전 사고까지 담보하는 보험을 우리가 소급보험이라고 그래요. 장래보험에서는 이때 당연히 이때 사고 안 나고 이때 사고 나와 해주는 거죠. 근데 소급보험은 이때 사고를 해주잖아요. 그죠? 사고를. 그래서 자, 그런데 보험사고 발생한 걸 알고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는 한 10만 원 내고 1억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내겠죠. 그러니까 이런 소급보험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계약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나 피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집이 하나 있어요. 집 소유주가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험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계약자고 집 소유주가 피보험자예요. 네?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을 다 모른다는 조건 하에서만 소급보험에서 이 계약을 이걸 인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장래보험에서는 사고 발생 자체가 우연해야 되지만 소급보험에서는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 하더라도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가 모르면 된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관적 우연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급보험에서는 주관적 우연성이면 우연성이 있다고 본다. 아주 예외적인 거죠. 자, 소급보험이 그러면 우리 보험에서 몇 퍼센트 있습니까? 1%도 안 돼요. 없어요. 자동차보험. 자, 자동차보험 소급보험 운영 안 합니다. 자, 소급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적하보험에서 로스와 난로스 크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상책임보험에서 나중에 배상청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소급보험이 조금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거이죠. 그런데 시험에는 잘 나와요. 왜? 예외적인 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급보험에는 무슨 우연성만 있으면 된다고요? 주관적 우연성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럼 한번 보시죠. 객관적 우연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주관적 우연성만 있으면 된다. 사고는 발생했더라도 모르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객관적 우연성 하면서 보자. 객관적 우연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가 있고 남이 있어요.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 사고 발생사를 알아요. 근데 나는 모른다. 이게 주관적 우연성이에요. 그죠? 사고 난 거를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 중에 일부는 나를 빼놓은 다른 사람은 알았다 이거죠. 사고 난 거를. 그죠? 내 배가 프랑스 앞바다에 사고 났다 이거야. 근데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알 거 아니야. 나는 모르잖아요. 그죠? 사고는 났는데 내가 모르는 거 주관적 우연성이에요. 사고는 났는데 내가 모르는 거 주관적 우연성. 오케이? 써놓으세요. 주관적 우연성이 뭐냐? 사고는 났는데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가 모르는 거 주관적 우연성. 그러면 객관적 우연성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고 발생 자체가 발생 안 했다는 거죠. 아직은. 객관적 우연성이 있다는 것은 사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리스크하고 우리가 찬스하고 그 차이인데, 리스크라는 말은요, 발생하면 손해만 발생해요. 발생하면 손해만 발생해요. 찬스는 발생하면 손해도 발생할 수도 우리가 손해도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득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 갑돌이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리스크입니다. 갑돌이나 이 사람 입장이나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손해밖에 발생하지 않는 점. 근데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원에선 이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고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손해만 발생한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이익이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로스라는 뜻은 내 입장에서 나는 손해만 발생했다. 이게 로스죠. 내 입장에서 이익도 발생하고 손해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면 찬스다. 내가 사고 났는데 우리 집 불났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로스밖에 없죠. 근데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띵호야잖아. 그치? 그게 찬스가 아니고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로스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리스크예요. 옆집 아저씨가 이익 보는 거 말고 당사자한테 로스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거는 리스크고 그 당사자한테 자, 그럼 찬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증권 투자죠. 증권 투자죠. 저 증권 투자 돈 없어도 못 하지만 됩니까? 불안해서 못 해요. 왜? 하다가 날아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찬스의 개념이에요. 자, 그다음에 시험 다발 문제라고 나왔죠. 자, 이게 왜 시험 다발 문제냐 그러면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이걸 다 이해해. 우리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자, 위험하다. 다쳐봐야 까지기밖에 안 해요. 그럼 그거 하고 사고 나면 최소한 다리 2개 잘라지고 아니면 죽어요. 어떤 게 위험해요? 후자가 당연히 위험하죠. 그죠? 자, 위험하다는 얘기는 2가지예요. 사고가 다발한다는 뜻이고 사고 났을 때 심도가 크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한번 해보죠. 자, 개인 갑돌이 입장에서 위험하다는 얘기는 프리컨트도 높고 시비어리티도 빈도도 높고 심도도 높은 것들을 개인의 입장에서는 위험하다 그래요. 근데 자, 이거를 단체로 모아서 자동차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100만 명을 모았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러면 어차피 그 100만 명 안에 1년 동안은 무조건 누군가는 사고 나죠. 그죠? 사고 났다고 위험하단 말 안 해, 보험회사는. 그죠? 자, 보험회사 입장에서 위험하다는 것은 자, 사고 발생률을 5%로 예측해서 5%로 예측했는데 사고가 나서 4.8% 났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아무것도 위험한 거 하는 거예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게 위험하지만 보험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고가 나. 누군가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그거 상관없어. 그럼 보험자 입장에서 위험한 건 뭐예요?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는 게 위험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A 집단이 있고 B 집단이 있고 C 집단이 있는데 여기는 사고 발생률이 5%고 여기는 발생률이 7%고 여기는 9%예요. 이게 위험하다고 그러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위험하단 말을 안 써요. 왜? 돈 더 받으면 되거든요. 돈 더 받으면 되잖아. 무슨 말이죠? 근데 이거는 편차를 보니까 이만큼이에요. 이거는 2%에서 8%까지 왔다 갔다 해버려. 얘는 편차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얘가 위험한 거예요. 왜? 자기가 5%로 받는데
5%로 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 해 보니까 10%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보험료를 100억 받았는데 200억에 나가버렸네. 이게 위험한 거야,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두 개를 한번 볼까요? 자, 두 개의 환율 분포가 있어요. 두 개의 분포가 있는데 A 집단하고 B 집단이 있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더 위험한 거죠? B가 위험한 거죠. 왜? 편차가 크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야 이게 5%인데 4%에서 6%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사고 나가 6%인데 여기는 2%에서 10%야. 그럼 어떻습니까? 적을 때는 괜찮은데 10% 나면 5% 받았다 10%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험회사 쫄쫄쫄 뒤지겠죠? 자,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 위험하다는 것은 사고 발생 빈도나 심도지만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위험하다는 것은 뭐냐? 편차가 높다. 편차가 높다. 위험 분산이 크다. 그죠? 위험 분산이 크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예요? 위험 분산이라고 하죠. 위험 분산이 크다. 위험이 넓게 분포돼 있잖아요. 이거 적게 분포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뭘까 하는 거죠.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는. 자, 봅시다. 계약자 수가 10만 명일 때는 이렇게 돼요. 계약자 수가 20만 명일 때는 이렇게 돼요. 계약자 수가 30만 명일 때는 이렇게 돼요. 계약자 수가 50만 명일 때는 이렇게 돼요. 계약자 수가 100만 명일 때는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죠?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동차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 우리가 자동차를 10명이 친구 10명이 모여서 작년에 사고 난 사람 2명이야. 20%네. 그래서 1년 후에 10명 다시 모여서 야, 작년에 또 사고 난 사람 물었더니 이번 4명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통계도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편차 가능성이 높아버리니까. 그런데 그게 200만 명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확률적으로 작년에 5% 났어. 그래도 1년 후에 딱 모여서 200만 명 다시 모이면 또 5%예요. 4.999% 뭐 이런 거죠. 5.001% 이렇게 되겠죠.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분산이 적어지고 편차가 적어진다. 이 얘기는 뭐예요? 보험회사가 위험이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죠. 자, 위험의 크기란 말이 무엇이냐? 보험학에서 위험의 크기라는 게 뭐냐? 개인의 입장에서 위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날지 안 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집단의 입장에서 누군가는 나요. 누군가는 나요.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률이 높다, 심도가 크다, 이게 위험스러운 거지만 집단의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했다가 위험이 아니라 사고 발생률이 예측치하고 맞아 들어가냐 안 맞아 들어가냐가 보험자 입장에서 위험스러운 거죠. 아까 우리가 웃었잖아요. 사고 발생률이 5%하고 9%하고 뭐 어떤 게 더 위험스럽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9%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보험료 더 받으면 되니까. 보험료 더 받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험료를 정부가 자꾸 간섭했으니까 그런 게 좀 덜하는데 외국 같은데 보험료 자율적으로 해버리면 리스크 있는 곳에 돈 있잖아. 돈 많이 받으면 돼. 그래서 보험에 있어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냐? 편차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편차 가능성이 크다. 위험 분산이 크다. 위험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뭐야? 통계 확률, 통계의 신뢰도가 낮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이거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자, 보험의 입장에서 위험이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편차가 가능성이 높다, 분산이 크다, 정규분포가 아니다.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위험이 크다는 말을 써요. 자, 위태. 위태, 태는 상태예요, 상태. 태자 써놓고 여기다 상태 태자예요. 위험스러운 상태. 자, 12층 높이에서 일하고 있는데 안전장치도 없이 덜렁덜렁 매달려서 일하고 있어요. 위험스럽죠. 그죠? 88 열차를 타고 있는데 88 열차가 지상에다가 딱 볼트를 다 이렇게 해놨겠죠. 너무 꽝꽝 해놓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볼트를 다 한 3분의 1 정도 풀어놨어. 야, 흔들려야 재밌으니까. 위험스럽죠. 위태라고 하는 것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빗길에 과속 운전한다. 어떻게 해요? 사고 발생률을 높였죠. 공장에서 기름종이를 그냥 함부로 놔두고 그 옆에서 담배 피우고 막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화재 날라고 이제 길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위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위험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을 제거하고 낮추는 거죠. 위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위험 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자, 실제로 우리가 위험, 손인, 위태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근데 보호막에서 그러면은 위태, 손인, 위험을 다 철저히 구분해 쓰고 있느냐? 전부 다 위험으로 써버려요. 자, 도덕적 위태예요. 그죠? 자, 도덕적 위험이 뭐예요? 자, 봐요. 도덕적 위험이라는 것은 뭐냐?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거든요. 보험제도를 악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 악용하려고 하는 거. 이게 손인이 자, 어떻습니까? 중고차 공장을 사야 하나? 그죠? 그래서 가짜로 신규 기계를 다 산 것처럼 다 수입해가지고 그거를 팔아버리고 중고차로 다 공장을 다 설치해놓고 서류사는 다 신기계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불내버리면 5억 투자해서 한 50억 벌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자, 뭘로 위장해서 화재 사고로 위장할 거죠. 그러면은 그 마음이 손인이에요? 화재가 손인이에요? 화재가 손이지. 손의 원인이지. 손의 원인은 화재죠.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죠. 그 화재를 야기시키는 게 뭐예요? 아까 도덕적 위험이죠. 화재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마음이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도덕적 위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도덕적 위태라고 쓴 보험 교과서가 하나도 없어요. 도덕적 위험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도 실제로 그런 거 전부 다 위태도 위험으로, 손인도 위험으로 다 쓰고 있다는 거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정신적 위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신적 위태예요. 정신적 위태는 뭐냐면 보험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보험에 들었으니까 주의하지 않은 거. 이게 정신적 위태예요. 그냥 자기가 부주의한 게 아니고 보험에 들었으니까 나태해지는 거. 이게 정신적 위태. 그 다음에 뭐예요? 도덕적 위험은 뭐예요? 도덕적 위태는 보험범죄를 일으켜서 보험을 악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거. 이게 도덕적 위태예요. 그런데 사실은 전부 다 도덕적 위험, 정신적 위험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 거죠. 되시죠? 진도는 지금 빨리빨리 나갑니다. 학원의 특징은 학교하고는 달라서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 자,
넘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보험의 입장에서 위험단체의 입장에서 위태롭다, 위험스럽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예요? 사고 발생률이 높다? 아니다. 심도가 높다? 아니다 이거죠. 뭐예요? 편차 가능성이 크다, 분산 가능성이 크다. 이게 보험에서의 위험스럽다는 얘기다. 이게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위험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했죠. 주관적 위험이라는 거. 자, 주관. 뭐였죠? 객관은 남이야. 타인 객. 그 다음에 볼 관자야. 남이 본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보여요, 여러분? 보여, 안 보여요? 뭐예요? 분필이죠? 제 마음 보여, 안 보여요? 제 마음을 본다고 우리는 살기 힘들어. 살기 힘들어. 마음은 못 봐. 마음은 못 봐. 그 마음이 뭐야, 아까? 보험범죄를 일으켜서 우리가 보험제도를 악용하려고 하려는 심리 상태를 딱 보자고. 이건 그러네. 뭐 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도덕적 위험이 있는 보험을 인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을 봐서요? 아니면 그 사람의 행태, 그 사람의 월급이 300만 원인데 보험이 400만 원 들어가. 보험이 70개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도덕적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거죠. 다른 것을 보고 나서 도덕적 위험이 있다고 평가해 주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의 마음을 딱 봐가지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마음이 딱 도덕적 위험, 마음이 써진 거 아니잖아요. 못 본다는 거죠. 두 번째, 방관적 위험이 보여요? 내가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부주의한 거, 조금 무관심한 거 안 보이죠? 그죠? 그럼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알겠죠. 자기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관적 위험, 도덕적 이제 알 거예요. 주관적 위험은 보험의 담보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보험의 담보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회사에 겨울인데 난로를 켜놓고 나온 것 같아. 느낌에. 그러면 내가 보험에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10km를 달려왔어도 다시 가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 근데 화재 나면 어쩔까? 장사도 안 되는 거 저거 다 해서 보험 받아서 다른 거 하고 할 수도 있으면 더 나을 것 같아. 어떻습니까? 그냥 가는 거지 뭐. 근데 진짜 화재가 났네? 그거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안 하겠죠. 깜빡 잊었다고 얘기하겠죠. 나는 그런 줄은 몰랐다 그러겠죠. 내가 중간에 가서 깜짝 생각했는데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버렸다 이렇게 말 안 하겠죠. 무슨 말 하겠죠? 자, 방관적 위험이 부주의인데 방관적 위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보험자가 면책하는 건 아니에요. 면책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방관적 위험으로 사고 났다는 것 자체를 보험자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부주의로 했다는 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방관적 위험은 담보가 어렵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방관적 위험 또는 보험을 담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방관적 위험, 부주의로 사고 난 것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부주의,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부주의한 거, 이거를 통계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험료에 반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반영했겠어요? 다른 위험으로 편입돼 버렸겠죠. 그죠? 방관적, 예를 들어서 사고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사고가 100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5건이 사실은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부주의해서 사건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95건은 실제적 위험, 5건은 방관적 위험이고 방관적 위험 따로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합산해서 받은 게 아니고 뭘로 다 계산했겠죠? 실제적 위험으로 계산해 버렸겠죠. 무슨 말이겠죠? 왜? 방관적 위험이 측정이 안 되니까 그게 다 뭘로 들어가 버렸어요? 실제적 위험으로 들어가 버렸겠죠. 그래서 방관적 위험이 우리가 담보 불가능하다는 말은 뭐냐?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왔죠?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면책한다는 뜻이다. 이게 아니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 확률에 의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없고 그게 보험료로서 담보할 수가 없다. 보험료에 반영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방관적 위험이 뭐냐 하는 거죠. 방관적 위험은 자동차 시건 장치를 잘 안 잠갔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아까 난로를 켜고 나갔다든가. 자, 객관적 위험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을 써요. 자, 객관적 위험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자, 먼저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위험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관적 위험의 반대말이죠. 그러면 주관적 위험이 뭐였었어요, 아까? 주관적 위험이 뭐 있었어요? 도덕적 위험, 방관적 위험이었죠. 그러면 주관적 위험이 아닌 것이 뭐냐 그러면 실제적 위험이에요. 실제적 위험. 자, 어느 병원에 어디 공장에 갔더니 공장이 굉장히 좁고 기름때 있는 걸레도 한쪽에 쌓아놓고 종업원들은 담배 피워가면서 일하고 있고 비공장에 갔더니 기름때 있는 건 전부 다 드럼통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한 20m 떨어진 곳에다 별도로 보관해 있고 그 다음에 방화벽 다 차고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휘발유 뭐 담배 이건 절대 못 들어간 상황이나 두 개를 딱 보고 나서 우리가 느끼죠. 아, 여기는 위험스럽다. 여기는 위험스럽지 않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 위험이라고 그러죠. 왜?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위험.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위험. 그러니까 실제적 위험은 측정 가능한 위험이에요. 보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가능한 위험이다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객관적 위험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 두 가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실제치하고 사고치의 편차 가능성. 아까 분산이라고 썼죠? 분산이. 그걸 우리가 객관적 위험 또는 수학적 위험이라는 말로 써요. 자, 객관적 위험이란 말이 두 개가 쓰는데 하나는 실체적 위험이라는 뜻이고 주관적 위험의 반대말이죠. 상대어고 두 번째는 자, 사고 발생 예측치하고 실제치의 편차 가능성을 객관적 위험 또는 수학적 위험이란 말을 쓴다는 거죠. 수학적 위험이라는 말을. 그 다음에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을 보겠습니다. 자, 순수 위험은 아까 공부했죠. 손해만 야기하는 거죠. 지진, 자동차 사고, 사망 사고, 화재 사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순수 위험만 판매를 해요. 반면에 투기적 위험은 뭐예요? 돈 벌려다가 돈 잃은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경마장에 가서 돈을 찔렀는데, 베팅을 걸었는데, 돈을 푸면은 보험회사가 저한테 보상해 줘요. 그리고 돈을 따면 내가 먹어요. 그러면 전 국민이 도박화가 이루어지겠죠. 다 놔해, 이제 다들 그러면은. 그죠? 가가지고 뭐, 하루는 막 1억씩 걸어버려. 그죠? 돈 벌면 내 거고, 돈 벌면 그 다음에 보험회사 1억 줄 거니까. 그럼 보험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보험료가 1억 2천이지. 투기적 위험은 보험으로 담보한다면
계속 금액이 커져 버리겠죠. 그래서 안 돼요. 절대적으로 담보, 뭐 무슨 조건을 붙여서 담보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투기적 위험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투기적 위험이 뭐예요? 찬스하고 로스가 같이 있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적 위험은 뭡니까? 자, 인위적으로 창출된 위험이에요. 내가 어디 합니까? 경마 안 하면 위험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증권 안 하면 없어지잖아요. 두 번째, 자, 위험, 내가 화재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제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투기적 위험은 내가 통제 가능성이 있어요. 왜? 조금 덜 하거나 분산하거나 그러잖아요. 증권도 한쪽에다가 막 몰빵해버리거나 여러 회사에다가 이게 분산 투자하거나 그러면 통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이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자연 발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발생률 예측이 어려워지는 거죠. 왜? 조작해버리니까. 그죠? 만약에 투기적 위험을 갖다가 사고 발생률을 대체해서 보험금을 준다 그러면은 보험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리스크가 막 찔러대겠죠. 그죠? 근데 화재를 더 리스크 있게 그러진 않잖아요. 지진을 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투자는 어떻습니까? 더 리스크 있게 막 하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창출되고 통제가 가능한 위험이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통계를 낼 수가 없어. 왜? 통계를 내면 조작해버리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통제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 위험은 우리가 담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순수 위험은 회피 가능성이, 지진 나는 거 회피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증권 투자는 안 하면 돼요. 회피 가능성이 있는데 순수 위험은 회피 가능성이 그만큼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고. 자, 근본적 위험과 특정 위험이 있어요. 근본적 위험과 특정 위험. 자, 근본적 위험은 손해의 규모가 큰 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미치는 범위가 사회 전반에 있다는 거죠. 2014년도 시험에 나왔죠. 근본적 위험. 지금 오늘 여러분 하고 있는 게, 제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지금 뭐 저런 걸 하나 하라고 하잖아요. 손사이론에서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온 파트. 많이 나온 파트야. 근데 쉬우면서도 깨리까리 하는 거야. 설명을 안 들으면. 자, 우리가 근본적 위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진, 천재지변, 그 다음에 뭐예요? 대량 실업,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근본적 위험은 보험으로 담보 불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본적 위험도 보험으로 담보 가능해요. 자, 대량 실업은 고용보험에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진은 지진보험에서 할 수 있죠. 하리케인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 지진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서 지진보험을 받는다고 마을 걸 다 받아버렸어. 내가 서울 시민 걸 다 받아버렸어. 다 지진보험 받았어. 그래서 지진 나면 도망가. 그러니까 어떻게입니까? 지진이 나면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람 100명이 다칠 수가 있으면 2명, 3명만 인수하는 거죠. 다른 보험에서 2명, 3명, 다른 사람 2명 이렇게 인수하면 남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고 나더라도 내가 그 사람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진 발생하는데 하나의 위험 때문에 사고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회사다, 전자회사다, 반도체 회사다. 하나의 공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장 하나의 위험을 여러 보험회사가 분담해서 가져가요.
그게 공동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10개 있다. 근데 각자 소유주가 다르다. 그러면 10개를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10개에서 중에서 하나만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네가 하나 먹어. 네가 하나 가져가. 네가 하나 가져가. 네가 이렇게 찢어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거대 위험에서는 분산이라고 그래요. 위험을 스스로 분산하는 거죠. 분산해서 가져갑니다. 자, 내가 서문시장에 서문시장이라고 대구에 있죠. 대구입니까? 서문시장에 내가 회장이야. 야, 현대상에 딱 가가지고, 야, 서문시장 우리 시장 물건이 있는데 상인들이 200명이다. 상가 전부 다 몰아줄게. 그러면 현대상에서 도망가 버려요. 200명을 한 번에 준다는데 왜 도망가겠어요? 그거를 누적위험이라고 그래. 건물 소유주는 전부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건물이기 때문에 다 독립적이죠. 근데 한쪽이 불나면 다 나가버리거든.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도 서문시장에서 띄엄띄엄띄엄 또 5개만 하고 나는 안 해. 그럼 다른 보험사, 다른 회사가 띄엄띄엄띄엄띄엄 이렇게 가져가고 띄엄띄엄 이렇게 가져가 몰아주잖아. 안 받아. 이렇게까지 누적위험이나 거대 위험에 대해서는 이런 위험 분산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담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변동은 대량 실업은 사회보험으로 담보하고 있고 천재지변 같은 경우도 대수 법칙이 잘 적용이 안 돼요. 왜 대수 법칙이 잘 적용이 안 되죠? 자동차 사고는 자 우리가 보세요. 자동차 사고는 어떻게 합니까? 위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천재지변은 어떻게 합니까? 홍수, 폭풍, 지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지진 난다. 그럼 1년에 몇 번 안 나잖아요. 그게 대수법칙이 잘 안 되니까 전 세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전 세계로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대수법칙이 잘 적용이 안 돼요. 대수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위험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위험이 많지는 않다. 자, 위험이 제일 많은 데가 뭐겠어요? 자동차. 위험이 제일 많은 게 뭐 있어요? 사망보험. 그죠?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다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망보험이 발생 건수가 제일 많을 것이 이런 것들은 대수법칙이 적용되죠. 따라서 생명보험은 통계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생명보험은 비상위험 준비금이 없어. 생명보험은 비상위험이 생길 이유가 없어. 사람이 죽는 건 다 예측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왜? 10명 중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통계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진보험, 대재해는요, 굉장히 불안해요. 몇 년 동안 사고 안 나다가 한 번, 30년 만에 한 번 사고 났는데 보험회사가 바로 파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수의 법칙이 잘 적용이 안 된다. 왜 그럽니까? 지진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담보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담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담보를 하는 거죠. 제한을 두고 담보하는 것들이다. 자, 단일위험, 누적위험은 아까 설명한 단일위험은 독립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자꾸 전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누적위험은 한 군데가 사고 났다 그러면 그 지역이 전부 다 사야. 그래서 누적위험의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재래시장이에요. 그래서 재래시장 물건 화재보험 가져가면 보험회사가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상가도 그렇죠. 그것도 누적위험이라는 거죠. 지하상가나 이런 것들도 누적위험이에요. 잘 안 받아준 게 아니라 잘 인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인수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은, 자, 우리가 순수 위험은 전부 다 정태적이에요.
시간의 변경에 따라서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경제와 관련된 위험 어떻게 됩니까? 실업, 외환, 물가, 이자율, 그죠? 환율, 선물한 시장 이런 것들은 뭐예요? 수시로 변동되죠? 그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변동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네, 화재, 수시로 변한다? 자동차 사고, 수시로 변한다? 그러지 않죠? 시간이 변동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지는 위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인데, 체계적 위험은 거시경제나 그 다음에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 거시적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험으로 담보 가능한 것들은 뭐냐라고 해보죠. 자, 보험으로 담보 가능한 것들을 보시면은 뭐니까 하는 거죠. 순수위험. 됐죠? 투기적 위험, 순수위험의 반대말이 뭐냐면 투기적 위험인데, 투기적 위험은 부분적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안 돼. 절대 불가능이고. 그 다음에 한정위험과 반대적인 것이 뭐예요? 근본적 위험이죠. 근본적 위험은 제한된 조건에서 담보가 가능해져요. 절대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정태적 위험, 동태적 위험은 전부 다 투기적 위험과 관련돼 있어요. 물가의 변동에 관계돼 있으니까. 그래서 정태적 위험만 담보 가능하고, 객관적 위험만 담보 가능하고, 비체계적 위험은 사회 경제의 정치적 결정이나 사회적 변동이라든가 거시경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들, 순수 위험들이죠. 이것들이 우리가 담보 가능한 위험입니다 하는 거죠. 쉬었다가 위험 관리하겠습니다.